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을 돌아보면요. 동해 바다에 연거푸 미사일이 떨어졌고요. 여의도 정치권 국정감사장에선 말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치열했죠. 그리고요. 살벌하기도 하고 꽤 어수선한 한 주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침의 매일경제는요. 오늘도 이 관련 소식들 차분하고 깊숙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면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쪽 보면 매일경제 일면기사 뭐 두 가지 중에서요. 지금 빨간 네모로 쳐 있죠. 이게 집값 얘기군요. 공시가, 실거래가, 공시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입니다. 역전 눈앞까지 왔다. 공시가격 그동안 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집값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죠. 연말 종부세 낼 땐 뒤집힐 수도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공시가, 실거래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 이거 현실화율 무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자, 북한 12대 출격, 우리 군은 전투기 30대로 맞대응. 북한이요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미사일 도발이었는데요. 폭격기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 전투기 폭격기 시위 비행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사격 훈련도 했고요. 즉각 나선 군, 공군 F-15K 등 30대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남과 북 전투기들이 동시에 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보시죠. 자, 이쪽 끝에 1단 기사인데요. 오늘 새벽입니다. 자정을 넘겼으니까요. 결정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윤리위 당원권 1년 정지 추가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6개월이잖아요. 그럼 1년 6개월이 됩니다. 이준석 고립무원이 됐다. 그리고요. 어제 법원 결정도 나왔죠. 가처분 이탄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립무원이다. 고립무원 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좀 나왔죠. 노벨 문학상의 프랑스 여성 소설가 아니 에르노.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로 좀 알려져 있고요. 자전적 소설을 통해 사회 구조를 파헤쳤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내용만 주로 쓴다. 이런 작가로 유명합니다. 자, 노벨 문학상 소식까지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요, 앞서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몇 가지 내용 전해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뉴스들 오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실 네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면의 첫 자리입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 소장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패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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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완패다. 자, 이 정도면은 패배인데 단순한 패배는 아니라 몇 가지가 겹쳐서 패배가 쌓인 거죠.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인정됐다. 그리고 이준석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앞에 게 먼저 있었죠. 그리고 뒤에 거는 사실상 오늘 새벽이에요. 자정 조금 넘겨서 0시 한 30분 좀 못 돼서 나왔어요, 결과가. 자, 국민의힘 내홍 석 달 만에 일단락이 됐다. 자, 법원은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기각했습니다. 앞서서는 인용 받아줬죠. 근데 이번에는 기각을 했어요. 이게 한 가지 정해진 거고. 그다음에 당 윤리위가 이준석 모욕적 표현 썼다. 그리고 당내 혼란 계속 가중시켰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앞서 이미 6개월 받았거든요. 더해서 1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요, 가장 최신 소식이죠. 당원권 정지 이 결정 소식. 자, 오늘 새벽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이 민주적인 절차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윤리위원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 위반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 설명과 함께 굉장히 이제 서면으로 된 상세한 이유서를 또 공개를 좀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오늘 자정 넘긴 시간에 나왔던 모습이고요. 그에 앞서서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했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보인 반응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완전히 치유되고 수습됐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해서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된 힘을 모아서 힘차게 전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당헌 당규를 정비해서 한 결정이 법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차 가처분도 그것이 잘못된 가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봉호 의원님,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윤리위가 추가 징계 결정, 당원권 1년을 한 겁니다. 이 징계 결정을 한 이유, 일단 이거부터 설명 좀 해주죠. 어떤 이유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예.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뭐 양두구욕, 어떻게 보면 선배 정치인에 대해서 계곡이 취급을 하는 그런 모욕적이고 조롱의 발언이 있었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새로운 예. 비상기구를 가동시키려고 하는데 예. 이 전 대표가 5차례 걸쳐서 아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어.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를 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당원권을 정지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제명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제명까지는 예. 좀 무리스러운 게 아. 일단 경찰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성상납 문화교사 예. 의혹에 대해서 경찰의 그 결과 나와야지 아. 제명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를 추가 연장하는 걸로 하는 게 정무적으로 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을 해롭게 했다. 이게 해당 행위인데요. 그 갈래 중에서 하나 보면 약간 모욕적인 어떤 말 행위를 했다. 또 하나는 당의 결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뭔가 당의 어떤 방향, 지침 이런 걸 따르지 않았다. 뭐 두 가지 이유가 좀 설명이 된 거죠. 자, 앞서서 있었던 가처분 결정, 법원의 결정 기각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앞서서는 같은 재판부예요. 근데 그 재판부가 앞서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어요. 1차의 경우는. 근데 이번에 이제 3차, 4차, 5차를 결정한 건데 여기는 기각을 했습니다. 같은 재판부인데 다른 결정이 나온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위험한 도박을 했죠. 같은 재판부인데 똑같은 본질은 같습니다. 예.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책임한 저는 행동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재판부가 1차 때 예. 이거에 대해서 무효화시켰던 건데 당헌 당규를 바꿨다 그래서 본질은 그거거든요. 이 비대위가 정상적이냐 예. 아니냐 이 부분이 본질적 문제인데 그렇죠. 이 본질은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당헌 당규를 바꿨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그 주호영 비대위가 보름 뒤에 예. 좌초되고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를 다시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당의 집권 여당의 운명을 판사 한 명, 법관 한 명한테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봤고 예. 어떤 요행수를 바란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기사회생을 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리겠지만은
이 재판부의 그 판단이 바뀐 걸 보면 좀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은 일단 당헌 당규를 그 정치의 결사체인 당이 그러니까 당원들의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바꾼 거에 대해서는 시비 삼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결사체인 당의 그 행위에 대해서 자율적 행위에 대해서 그 자유의 폭을 재량권을 상당히 인정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1차 때도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됐다 그런 그러면은 논리라면 1차 때 판단은 무엇인가? 그렇죠. 1차 때 판단이 뭐였냐면 이거였었습니다. 저기 그 당이 그 활동을 할 때 민주적인 행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다. 그래서 이 비대위는 무효화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민주적 활동 행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 추상적이고 이거를 법관 혼자서 주관적 판단해가지고 이 당의 활동은 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다 라고 판단하는 자체부터 제가 볼 때는 좀 억지스러운 논리였었고요. 이런 걸 좀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번 그 판단은 본질이 바뀐 게 없는데 이 만약에 이번에도 두 번째 비대위도 좌초가 됐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의 괴멸 수준의 대참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위기가 올 거라고 전망이 됐었죠. 그렇죠. 어떤 국정의 동반자인데 집권 여당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여론의 부담, 제가 볼 때 이 법관이 이런 결정 내렸을 때 벌일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의 대혼란과 여론의 그 반발 또는 이런 그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가처분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당에 정한 당원 이런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 위배된다. 이런 뭐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정은 당원 자체를 바꿨다. 뭐에 맞게. 그것 때문에 그거에 따라 된다. 약간 판단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까 좀 그걸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요, 사실은 이번에도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국민의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이다. 뭐 이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판단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한 게 아닌가.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 뭐 그런 것도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일단 그런 내용도 오늘 기사에 좀 실려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이유를 좀 분석해 봤고요. 다음 기사로 좀 가보죠. 이준석 전 대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 입장을 좀 본인이 밝혔죠. 이겁니다. 이준석 앞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을 갈 것이다. 일단 외롭고 고독하다. 이제 상황이 만만치 않게 됐다는 거죠. 근데 갈 길은 간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30대 당대표 16개월 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1년 추가 징계 결정이 나왔죠. 뭐 여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권성동 의원은 저 연찬회 때 이제 술자리 한 게 이게 논란이 됐죠. 같이 올라갔어요. 어제 내용 엄중주의 경고 정도 받은 거죠. 이것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보다는 여기가 더 주목받고 있죠.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건이요. 자, 이 사안 좀 얘기해 보죠. 장해찬 이사장. 아마도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또는 법원에 이것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건 좀 자제하고요. 오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향후 정치적 운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의 총선 출마 얘기입니다. 지금 1년 6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된 거죠? 6개월에서 1년 새였으니까. 그러면은 징계 끝나는 게 2024년 총선이 있는 해인 2024년 1월 초입니다. 자, 그렇다면 총선은 4월이에요. 이거 총선 출마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2024년 1월 초순경에 당원권이 복구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추가 징계라던가 다른 게 없다는 전제. 지금 1년 6개월이 딱 그걸로 돼 있다면요. 그러면 징계가 끝나고 당원 신분을 획득한 그 달부터 이제 당비를 다시 납부하게 되는데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부나 공관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뭐 영입 인재라거나 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비를 아마 2달에서 3달 정도 내야만 일정 기간 내야 된다는 건 자격이 생길 거예요, 아마도. 네. 물론 예외 사항이 있죠. 최고위 의결이나 공관위 의결 등을 통해서 예외 사항을 둘 수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봐줄 수 있긴 하지만 당원 당규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해 보면 이 당비 납부를 2-3달 해야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1월에 복귀해서 당비를 내봤자
공천 심사 받는 2024년 3월 이전에는 그 공천 심사 자격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대개 4월 총선이면 2월 중에 다 끝나죠? 2월, 공천이? 3월에 끝나죠. 예. 네. 그러한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징계가 이 당초 언론의 예상보다는 수위가 좀 낮았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당원권 징계 3년 내지는 탈당 권유를 점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총선 출마에는 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건 현재로서는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몇 가지 변수가 더 있는데요. 저는 예.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는 가처분 넣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이미 이전에 예. 뭐 이 새누리당 시절이었던가요?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던가요? 당시 류호혜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당시 대표에 대한 어떤 발언들로 징계위 회부돼서 예. 제명 처분 당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법원에서 못 이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윤리위의 독자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말한 선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실익이 없게 되고 예. 또다시 가처분을 걸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많은 피로감 느끼고 있는 국민과 당원들이 이걸 좋게 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께는요. 네. 역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 정치적 미래, 운명 이게 이제 관심사로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총선은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기간상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향후에 지금 비대위 체제인 국민의힘이 언젠가는 전당대회로 거쳐서 정상적인 최고위 체제로 갈 거 아닙니까? 당대표 뽑고 다 뽑고요. 자, 그럴 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출마하시고 도전할 텐데 지금 본인은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상태가 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청년 표심의 힘은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분석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향후 전당대회 때 출마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힘을 준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분석도 여전히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걸 시도할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예. 다음 총선 직전에나 가야 할 수 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죠. 그러면 예. 본인이 당내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직접 나올 수는 없고요. 직접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그 좀 뭐랄까 우호적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입장을 생각이 같거나 이해해주는 이해하는. 그렇죠. 그런 그 인사를 지원함으로써 승리로 이끈다고 한다면 예. 또 이제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간접적으로 본인의 어떤 위상이나 도전을 한다는 뜻이 그렇죠. 되겠네요. 왜냐하면 후보 자체가 이준석을 대신해서 입장들을 많이 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예. 입장이 당원들한테 받아들여진다면 예. 그것은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 아니냐. 그 가능성은 이렇게, 열려 있다.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신당의 길도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거는 에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부정적인 입장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예. 그 공간을 상당히 넓게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난 그 정개특위에서 결정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예.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예. 편법 꼼수로 위성정당이라는 게 그렇죠. 등장했었죠. 분식회계 정당인 위성정당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모든 사람이 지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정당들이 양대 그 정당들이 또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해서 국민의 기대를 배신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라 이걸 가지고도 사실은 지역구는 어렵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상당수 받을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인가요 네.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지역구에도 또 후보를 내서 뭐 지역구 의석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은 신당을 창당할 환경은 여느 때보다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그 가처분 예. 기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치가 이제는 그 파워 팔러틱스라고 하죠. 예. 현실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정치 이런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현실 이런, 정치하게 되면 약간 거친 느낌이 그렇죠. 확 힘이, 오게 예, 되는데요. 힘이 우선하는, 예. 힘의 싸움.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예. 그런 쪽의 정치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예. 되면 정치 내의 갈등은 좀 더 심해질 것이고 국민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재판부께서 이것을 제가 처음에 그 본인이 인용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논리를 굉장히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러지 않고 약간 억지스러운 논리들이 좀 많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예.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좀 여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가처분 결정할 때하고 이번에 어제 나왔던 2차 가처분 결정할 때 어떤 일관성 부분 이거는 아마 좀 정치권에서 계속 지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좀 패널분들께서 그런 목소리를 좀 내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씩 짚어보는데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될까까지 짚어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비상체제잖아요. 이거 끝내면 정상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죠. 이준석의 늪 벗어난 여당 국민의힘, 이젠 당권 레이스다. 당권 레이스니까 이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당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뽑는다는 건데 아직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정진석 비대위 일단 좀 유지가 되면서 가는데요. 여기 좀 더 보죠. 요 아래쪽입니다. 집권 여당 내용 마무리됐고 지금 당권 주자로는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등 차기 당권 다툼 본격화할 것 같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이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에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보죠. 전당대회 언제 할 생각이세요?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질문을요. 대답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전당대회까지 제가 당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들과 또 우리 소속 의원님들 또 여러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서 하나하나 당내 정치 일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뾰족한 답은 안 되네요.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아주 원칙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자, 김건학 소장님. 네. 자, 정치권 상황 좀 계속 지켜보고 계신데 국민의힘 지금 당권 도전, 그러니까 당 대표를 지금 힘하고 손을 들고 계신 분, 아직 손은 안 들었지만 내심 하고 싶어서 주변에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다고 그래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들을 떠나서 예. 지금 날짜도 못 잡을 것 그렇죠. 같아요. 날도 못 잡았어요, 왜냐면 사실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가 기사회생했거든요. 예. 지금 가까스로 지금 국민의힘은 안정권에 들어왔는데 예. 전대가 다시 불거지면 사실은 요동치고 불안정성 확 커집니다. 또 경쟁하면서 서로 또 그렇죠. 으르렁댈 수 있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호영 비대위 때 뭐라고 나왔냐면 예. 1말 2초 얘기가 나왔어요. 1말 전대. 2초. 예,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한다. 뭐 그건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뭐 어차피 지금은 어렵습니다. 올해 안에는. 예. 그런데 저는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월, 5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가까스로 지금 터널을 나왔는데 예. 지금 전대 얘기 끄집어내면 그때부터 또다시 당내 혼란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그럼 뭐 때문에 국민의힘은 무슨 어떤 일만 좀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혼란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경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뭐 당내에서 지금 뭐 안철수, 김기현, 뭐 유승민 등등의 예. 사람들이 거론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자기 얘기들 나오고 예. 정부하고도 각을 세우고 뭐 이런 장면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럴 만큼의 어떤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윤석열 정부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석 비대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주길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를
가급적이면 좀 미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대를 미룬다고 해서 당권주라 꼽히신 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는 안 있겠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뭐 한 봄철이나 돼야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지. 당에서 지금 뭐 해당 행위도 얘기 나오고 예. 뭐 가까스로 진정되고 있는 국면인데 또 뭔가 사단이 나면 불안정성은 다시 커지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아까 뭐 가처분 기각도 나왔지만 예. 사실 저는 여기엔 동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입법인데 예, 예. 적용을 한 것인데 예.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외 조항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부진정 소급입법이라 그래가지고 공익상의 자유가 있을 때 소급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결국엔 정당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지금 했다는 건데 그럼 정당은 치해법관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예. 우리의 법 적용에도 굉장히 불안정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좋지 않은데 어쨌든 법원 판단이 그래야 했으니 일단 뭐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민의힘은 이제 안정적인 예. 상황을 들어갔고 그래서 이 안정적 상황을 가급적이면 늘리는 차원에서 전대 얘기를 미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장혜찬 이사님께 아직은 모릅니다만 짧게 두 가지입니다. 시기와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거 어떤 얘기가 좀 나옵니까? 당내에서는 2말 3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말 3초입니까? 당초보다는 조금 더 이 그러니까 전대 예상 시기가 미뤄진 거죠. 1말 2초인데 그건 조금 뒤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에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예. 가처분의 산을 넘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앞서 밝힌 것처럼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을 겁니다. 그렇죠. 이미 새로 뽑아야 됩니다. 거기 의사를 밝혔고요. 예. 그러면 당내에서 바라봤을 때 국회 부의장이면 중진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우를 받는. 근데 그 자리까지 내려놓고 굉장히 어려운 가처분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는데 우리 전대 빨리 해야 되니까 적당히 하고 가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그렇다는 네. 거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의 활동할 수 있는 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은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 예. 그 기간 동안 정진석 비대위가 국감과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잘 마치면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도 가지게 되었죠. 예. 그래서 6개월 정도를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가 됩니다. 일단 시기는 그렇게 좀 전망이 되는 거네요. 그 즈음쯤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주요 당권 주자 후보로는 방금도 나왔지만 안철수 의원이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 예.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똑부러지게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윤상현 의원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고 조경태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 여기서 이게 전대 시기가 연말이 아니라 내년 초로 밀렸잖아요. 예. 그러면 일부 장관들이 교체되면서 당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정치인 장관들이 계시죠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예. 당내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 예. 정도가 있어서 현재 제가 언급한 분들 예. 위주로 후보군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빠릅니다. 어떤 분이 유력한가? 뭐 이거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 해가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전당대회 어떤 경쟁이 시작되고 목소리가 나오면은 아마도요 추정컨대 또 다시 한번 윤심 또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되면은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출마가 궁금해. 이 출마는 무슨 출마를 바랍니까? 전당대회 출마는 아니겠죠? 출마가 궁금하다. 누가 출마하는지, 누가 궁금하는지 이걸 좀 봐야겠네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사인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이 있군요. 한동훈 법무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질문받고 주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많이 받고 뭐 얘기를 하면요. 기사가 좀 많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제도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수사 없는 걸 후벼 파는 게 아니야. 표현이 이런 게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야당에서 또 발끈하면서 또 뭐라고 이제 받아치는 질문이 나오죠. 야당, 먼지털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또 맞서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제 법사위입니다. 여기 보면 뭐 각각 주장을 좀 보죠.
야당은 검찰 민생 사건 대신 정치 탄압 수사하고 있다. 한동훈 검수완박 탓에 수사 참 어렵다 응수했다. 그리고 뭐 성남 FC 사건 여기 여당은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적혀 있고요. 그런데요, 이거는 통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참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국회만 가면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다. 역시 어제 있었어요. 근데 그와 함께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범계 의원, 직전 법무장관이죠. 굉장히 대립관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물어보면 예 의원님 이렇게 하시는 게 예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곧바로 예 의원님 이랬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글로만 봐선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이제 인원 증원이 안 됐어요. 그 행안부 이제 좀 관심이 당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를 더 이렇게 하시는 들어가 거니까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예. 하고 계시다가 예. 자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 모양. 예,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신속수사팀. 예. 거기가 굉장히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예.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예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오늘 잘 맞네요, 그래도. 예.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저를 포함해서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염려됩니다. 그렇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정권에 부담되거나 이런 거는 또 자세도 이러시고 좀 이렇게 괜히 딴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무겁게 예. 이렇게 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좀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다. 평소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께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엄청난 날선 대립인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뭐 공감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주세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야당에서.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웬일입니까 김상일 전 특보. 이거 무슨 일입니까? 뭐 과거에 보면은 뭐 3M, 이모 뭐 이런 걸로 해서 예. 어떤 강공 드라이브가 좀 많이 희화된 예.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강공은 이미지만 남기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의 전례가 가지는 이미지 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전략을 전술을 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들리게 해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좀 이렇게 질책을 해야 예. 이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게 어제 생각하고. 박범계 의원 경우는 몇 가지 정책 3가지 정도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물어보고 한동훈 장관은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갔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따박따박 물어보는 식으로 해야 아무래도 그 국민들 귀를 좀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릴레이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릴레이로 바톤 그렇습니다. 터치해서 질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술의 변화를 좀 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 한동훈 장관이 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보면은 김의겸 의원 질문에 예. 그 자료를 쉽게 구했다, 뭐 어렵게 구했다. 예, 뭐 영어로 된 거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이걸로 나왔잖아요. 화제 전환을 확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되고 제 질문에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별로 얘기하지 딱 마시고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못한다. 그리고 제 질문에 예.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언제도 어떤 안 됐다는 그쵸. 거네요.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런 예. 그 화제 돌리기 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코끼리 얘기를 하는 한동훈을 따라가는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어떤 전술의 변화인가 아니면 그냥 박범계 의원 개인의 어떤 약간 이미지를 생각한 태도의 변화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도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와 함께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출마 질문을 어제 좀 나왔어요. 몇 가지 뭐 실세인가 뭐 이런 질문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법무적인 거 이외에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실세 장관으로 알려져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잘못 하셨어요? 알려진 것 같습니다. 실세 장관이라고. 김구라 소장님. 네. 한동훈 장관의 이거 총선 출마겠죠? 이거는 다음이니까 민주당에 큰 관심사입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국정감사 그렇죠. 자리잖아요. 국정을 얘기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출마 여부를 물어본다. 실세냐 물어본다. 뭐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본인이 그걸 실세다. 제가 실세입니다라고 할 리가 하겠습니다. 장관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저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고 그러면 저 권 의원님이 왜 그렇게 질문을 했겠느냐. 예. 정치적 효과를 내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보다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맞겠다. 아까 우리 얘기 나온 것 중에 없는 것도 후벼 파는 것 아니다. 이런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를 그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 발언이 되는 거거든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은 후벼 파는 것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남 FC 같은 경우는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이 2번이나 3년 반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다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하냐고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수사했는데 기소가 안 됐으니까 수사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소 안 했으니까 수사 안 하고 거기 무혐의 처리했는데 왜 수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오면 그걸 이제 딱 잡고 구체적으로 더 그렇죠. 들어가야 편향된 되는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왜 여기는 예. 수사를 재개하고 여기는 예. 그때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불기소한 건데 왜 여긴 다시 끄집어내고 예. 여긴 끄집어내지 않느냐는 거를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은 굉장히 뭐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근데 것이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지금 지적하시는 답답한 거죠. 근데 진짜 출마가 민주당 의원들끼리 관심사입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요? 뭐 그게 저는 현 정부에게 사실은 예. 저는 부담이 된다고 봐요. 현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사실 어려운 측면에 있는데 거기서 현직 장관이 정치를 뭐 기웃거린다 또는 정치에 어떤 입문하려고 하는 예. 그런 느낌을 준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예.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좀 현 정부의 어떤 성과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어제 발언처럼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뭐 거의 정치인들 항상 그래요. 현재로서는 그러죠. 그렇게 발음이 듣기에 따라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부러 그런 출마 얘기를 일부러 했을까요? 뭐 어떤 생각이 있었으니까 목적이 있어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답은 그렇게 나왔고요. 박봉건 의원께는요. 그 두 번째 내용 실세냐고 물어봤어요. 박봉건 의원께서 언론인이시니까 언론에서 보시기에 한동훈 장관은 현 정부의 실세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 장관에 대한 국민적 인기랄지 또 예. 장관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 따지면은 실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으로 보면 실세 같다. 네. 그리고 뭐 시중에 떠도는 뭐 소문이지만은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리고 그런 차원에서 실세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거 갖고서 국정감사장에서 실세 아니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본인 내가 실세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괜히 그냥 말꼬리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 같은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어떤 위상을 올려주고 차차기 대선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억지 논리와 소리를 지르고 뭐 예. 윽박질러 봤자 이게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판판이 그 한 장관한테 깨지는 게 한 장관의 상식적인 논리적인 답변을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민생 현안 갖고서도 질문이 나왔지만은 예. 그 이재명 당대표랄지 민주당 잡기 위해서 검사를 투입하다 예. 보니까 그 민생 수사가 좀 소홀한 거 아니냐라고 저기 따지니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검수완박.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그 검사들의 권력자 이런 부패 행위에 대해서 예.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버렸는데 어떻게 민생 수사 되겠으며 그러니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성남 FC 수사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전 정권에서 무혐의 처분 나왔다고 그러지만은 새롭게 파 보니까 실제로 기소할 만한 건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그 공소장에다가 이재명 당대표를 그 피의 공모자로 지금 다 적시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웬간한 증거를 갖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새로운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2년 6개월 동안 문정권에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12명을 기소를 했잖아요. 성남 FC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김건희 건, 도이치 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12명을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친정권, 문정권 때 친정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거는 12명 기소했지만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거는 혐의를 잡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표랄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예. 거는 전 정권 때부터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대여성 후보 민주당 경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항상 저희 그 궤변과 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상식적인 답변하기 때문에 예. 눈높이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판판이 깨지는 알겠습니다. 거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직까지 이제 지금 좀 답변 방식을 좀 바꿨다고 그러지만은 예. 지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질문했을 때 예 의원님 우리 붙인 다음에 답변하라는 건데 이거야말로 지금 당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특권의식과 권익의식 우리 사회 가장 먼저 타파해야 될 적폐 예. 이걸 다 들으면 제가 생각한 게 몇 년 전에 1년 전인가요? 법원 행정처장 불러놓고선 국정감사장에서 예 의원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조롱을 했잖아요. 예.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바뀔 게 자, 좀 지금 많이 있는 것 박범검 같습니다. 의원 말씀하실 때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분만 김상일 전 특보께 1분 드릴게요. 또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에 대한 예. 공사 이런 투입이 그 얘기를 했죠. 네, 많이 적어진 거다 이렇게 반박한 대목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김승원 의원의 질의는 뭐였냐면 예. 6월에서 8월 사이에 통계를 보니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수완박 법안은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무조건 의원을 제압하려는 시행 전 걸 그쵸. 물어봤는데 뭐 그 얘기를 꼭 했다. 대결해서 싸워서 예. 이기려는 이런 자세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알겠습니다. 한다고 생각해서 김갑수 손을 의원님 제가 한 들었습니다. 1분 드릴게요. 지금 검수완박이 사실상 실행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수완박이 법이잖아요. 그 법을 실행하려면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행령을 지금 다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등이냐 뭐 중이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민생 수사가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건은 기소가 안 돼서 지금 새로운 물증들이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애써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 수사를 한다 그러면 예. 형평성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뭐 이건 여야 가리지 예. 않고 살아있는 뭐 권력까지 하는 것이다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뭐 그 당시에 불기소했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불기소했던 걸 왜 지금은 예. 다시 꺼내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장희사 이사님께 기다리셨어요. 앞에 봤던 뭐 출마나 뭐 실세 포함해서 전체적인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정말 많은 변호사들 제가 대표적으로 이름 떠오르는 분이 장애인 변호 많이 하시는 김혜원 변호사인데요. 이런 분들조차도 이제 과거 시행되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해서 검수완박 법안 논의 등 때문에 예. 일선 경찰의 부담이 너무 늘어나면서 민생 사건이나 이런 약자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저는 짧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대감 보이는 건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정치에 이제 기웃거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정치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비교 대결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참 어떻게 질의를 해도 저렇게 하지? 3M 찾고 이모 찾고 답답해서 우리 세금 아까울 그 지경에 한동훈 장관은 적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논리적 근거를 예. 갖춰서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서 말하는 능력을 갖춘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 정치해도 되겠다 싶어서 기대하고 부르는 것이지 한동훈 장관이 먼저 정치에 관심 있거나 뭐 이게 찾아다니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는 원래 국민들이 선택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뭐 자기가 하고 싶다 해도 선택 못 받으면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자, 한동훈 장관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패널분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국회도 그래요. 가면은 법사위가 항상 굉장히 치열합니다.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한미일 동맹입니다. 얼마 전에 동해에서 훈련을 했죠. 동맹 합동훈련을 했는데 이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도발엔 대가가 따를 것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 전화 통화를 했어요. 두 정상이 수시로 소통하자. 분위기가 살짝 달라진 것 같죠? 뭔가요? 공동의 관심사가 나타난 거죠. 북한이라는. 한일 정상 7개월 만에 통화. 사실은 미국과 세게 만나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통화를 해요. 그리고 수시로 통화하자고 합니다. 일본의 태도가 바뀌었나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강조했다. 기시다 긴밀 소통 의사의 윤 상당히 전향적 발언이다. 일단 대가 칠 것이다. 수시로 통화합시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이제 국감에 처음 모습을 보여서 이제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국방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의원들의 발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위되면 사실은 외부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외부로 나오기 위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한미일 합동훈련을 통해서 공인해 주느냐.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합니까? 그렇지만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바로 굴욕 외교, 일본의 굴종적 외교의 군사 작전까지도 일본이 끌려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훈련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게 북한이 도발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내려 하는 이 구조 대단히 위험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반일 감정 여러분 죽창가 부르면서 또다시 토착 왜곡 부를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들? 정말 생각이 다르죠? 자, 북한이라는 위협이 등장했어요. 다시 이제 점점 가시화된 거죠, 뚜렷하게. 자, 그럴 때 우리가 일본과 군사적으로 또는 어떤 손을 잡고 같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경계 대상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지금. 자, 박봉건 의원님. 특히 이재명 대표 강하게 뭔가 얘기를 했죠? 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상황? 지금 또 굴욕 외교 말씀하시는데 또 이게 죽창가식 어떤 반일몰이와 비슷한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 지금 이 대표가 환해할 대상은 북한이에요. 한미일 훈련이 아니고 어떤 한미일 그 군사훈련 합동훈련 하는 거는 이제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지금 북한이 올 들어서 탄도 미사일만 20차례 이상 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12대 전투기를 동원해서 그렇습니다. 편대 비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수준이라 그러면은 뭐 이번 달 노동당 차관건일 그리고 다음 달에 미국 중간선거 맞춰가지고 그 ICBM을 쏜다 할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7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뭐 엄중한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한미일이라는 거는 자유와 인권과 민주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저기 동맹 비슷한 곳인데 한미일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삼으면은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한미일 훈련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내놓은 대안이 뭡니까? 무조건 대화하자는 겁니까? 대화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대화는 하되 윤 대통령 말했지만 힘에 의한 평화. 왜냐하면 그냥 계속 대화해서 북한에 도발하면은 달래는 차원에서 당근 제시하고 북한의 말만 들어줘가지고 궁극적으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이거밖에 돼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 타지 말고 무대치로 있자라는 것만큼은 무책임한 게 없죠. 자, 김학수 소장님은
어제 전 국방위에서의 어떤 의원들의 얘기 그리고 정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일본 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예. 문재인 정부 5년하고 예. 지금의 상황하고 북한과의 관계 예. 긴장도를 한번 비교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상당히 긴장이 고조가 됐어요. 그렇죠. 요즘은 굉장한 그리고 상황이 가고 있어요. 어떤 해결책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강대강. 예. 이제는 서로 비행기 띄우고 언제든지 서로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예. 위기 의식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뭔가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책무는 정부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독도 문제, 독도 부근에서 훈련한 문제, 특히나 이제 일본과의 훈련이 이게 합당한 것이냐. 예.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냐면 예. 현안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해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이런 어떤 북한의 도발이 있다 그러면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협력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통령은 유엔 가가지고 뭐 태극기도 걸어놓지 않는 그런 장면에서 굴욕적인 어떤 외교의 장면, 그것도 30분 동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강제징용 문제 얘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일본군은 독도 부근까지 오고 또 자위대라는 부분이 사실은 일본 영내에서만 존재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 것.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자꾸 하다가 보면 예. 그런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야 할 필요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사실은 입장의 어떤 변화, 사과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만 우리도 그런 수용의 어떤 입장이 열리는 예. 것이지 북한이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와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그거는 과거 구한말 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청나라가 들어오니 일본이 와서 막아달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협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과정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일본이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희찬 이사장. 저는 이 민주당의 국방위 국정감사를 보면서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북한이 비핵화 의지 있다. 김정은 위원장 믿어달라고 보증수표 써준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수표 부도수표 됐습니다. 하노이 노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상 교착 상태에 이르면서 예. 긴장 상태가 지금까지 고조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이 부도수표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보증수표라고 국제사회와 미국을 대상으로 거짓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예. 이 잘못된 보증수표를 써줬던 전 정부와 하노이에서 노딜을 선택하게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고 그냥 영변 대충 겉보기식으로 내줄 테니까 지원받고자 꼼수를 썼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일 동맹, 예.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여러 가지 군사안보 협력 강화하면서 예. 북한을 상태로 원칙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낮추기 위해서 결국 하노이 노들처럼 파산이 될 게 뻔한 부도수표 써가면서 미봉책으로 때우는 것보다는 새로운 질서나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거대 두 정당, 여야 정당은 사실 북한 문제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뭐 패널분들 말씀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지금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입니다. 자꾸 뭘 하잖아요, 지금. 기사 준비했는데요. 꼭 기사 좀 이어가 보죠. 자, 일명 기사 때도 잠깐 소개드렸죠. 북한 공군기 12대 무력 시위, 우리 30대 맞출동.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뭐 이 정도입니다, 여기. 여기서 출격해서 뭐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감시를 위해서 특별 감시선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북한 땅에다가. 이거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도 우주 출동하고 뭐 맞대응했다는 거. 뭐 요거 내용은 알려져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발사, 맞불훈련. 이거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악순환인데 출구 없는 한반도다. 북한이 또 이틀 만에 어제 미사일 쐈어요. 그리고 미국 핵항모는 다시 유턴을 한 거죠. 자, 폭격 기둥, 시위성 비행, 우리도 맞대응.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한미일 그리고 상대편엔 북중러 구도 심화되고 있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행동 멈출 뾰족수가 없다는데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자, 김상임 선수. 네.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텐데 그 지금 그 안전보장이사회도 사실상은 지금은 러시아가 거의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거기는요. 작동을 안 하고 예.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단독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로 풀 수 있는 환경 조성에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교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당근이나 채찍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근만 주면은 호구가 되는 것이고 채찍만 때리면 서로 전쟁의 어떤 그 불안만 커지는 겁니다. 불안정성만 엄청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의 정책 조합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예.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저희가 운전자가 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운전자 될 수 없잖아요. 북한은 미국만 바라보고 그렇죠. 있고 미국은 이 상황을 한꺼번에 클리어해주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니까 좀 어느 정도 미뤄두면서 그냥 유지만 하려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자기네 이익을 우선하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미국과 북한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있느냐.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그 둘을 붙일 수 있는 외교적 환경 그리고 물밑에서 계속 빈번하게 움직이고 접촉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조성하는 데 치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과제입니다. 이게 뭐 한두 해 과제도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러나 항상 볼 때마다 뾰족수가 없구나. 뭐 늘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음은요.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죠. 지역신문 소개입니다. 오늘도 4곳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오늘 확정 유력하다. 삼각체제요. 여기 보면 삼각체제라고 하면서 전남, 경남 있고 대전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보면은요. 지금 사실 전남, 경남은 각각 우주산업 관련해서 뭐가 있어요. 지금. 자, 근데 과기정통부 연구인재 개발 쪽 추가 안건 심의. 그러니까 대전이 연구인재 개발 쪽을 뭔가 맡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해지면 3축이 된다는데 대전 쪽에서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요. 이런 기사가 일면에 있고요. 다음은 광주입니다. 준비 안 된 미래, 광주 미래차 산업. 여기도 뭔가 광주 지역의 어떤 향후 경제와 관련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연관 부품 기업이 500여 개가 훨씬 넘어가는데 이 가운데 미래차 전환업체는 한 곳뿐이다. 미래차니까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100개 기업이 전환 의향, 정부 예산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다. 갈수록 내연기관 부품 기업들 도산 우려가 있다. 뭔가 전환돼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대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반도체 대기업과 유치 협상 중이다. 100일, 취임 100일 앞두고 기자회견했는데 이런 걸 밝혔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비메모리 분야 이런 거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데 뭐 대학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유치하는 거 노력하고 있다. 한 2개월 전부터 뭔가 협상 중이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어딘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입니다. 부울경 단체장 12일 전격 회동, 메가시티 불 살리나. 그동안 이거 잘 안 된다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뭔가 부산에서 특별연합 논의 결정했다. 그러니까 모여서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분위기랍니다. 자, 요거 짧게 김상일 전 특보께 지금 이 이른바 메가시티 좀 주목을 봤었는데 요새 다시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의 중심대에 있는 것들을 다른 도시들도 좀 규모를 키워서 자족도시 형태로 만들면 그 안에서 경제가 규모도 커지고 그 안에서 직장이 만들어지거나 뭐 출산이나 이런 걸 그 직장과 가까우니까 뭐 더 증가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는 큰 도시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만들려면 그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들도 어디가 더 이익이 되고 내지는 중심이 되고 어디는 또 소외가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도시가 예. 작은 도시를 지속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저게 잘 굴러갈 수 있는데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인 울산에서 예. 뭐 이거 합쳐놔봐야 우리만 그 안에 변방에 또 변방이 되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같은 도시에서 그 울산이나 경남의 그런 예. 우려를 그럼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를 예. 중앙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좋은 그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개 지역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처럼 하나의 지역처럼 움직이는데 그러면 어떤 조직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직의 권력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권한을. 근데 이걸 어디서까지 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뭔가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다. 근데 부산은 좀 적극적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신문에 이게 실려 있군요, 지금요. 왜 못 막았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현상인데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막지 못했는가요? 좀 두 가지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 살해, 6차례 신고, 접근 금지 명령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럼 이 명령은 무슨 용도가 있는 겁니까? 이게 못 막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별거 안에 일하는 미용실 찾아가서 그다음에 행인 10명이 신고 과정 5분간 범행. 경찰 한 달간 넘게 조사 못해 도마에. 박봉건 의원님. 이거는 심각한데요? 이 상황 자체가? 이런 뉴스를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근데 이게 스토킹 관련 법안도 마련이 돼 있고 예.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이랄지 뭐 예. 스마트워치랄지 이게 다 보급이 돼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행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지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국민들도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경찰이죠. 뭐 공권력인데 워낙 뭐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일일이 신경 못 썼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도 여러 차례 됐고 접근 금지 명령도 있는데 그럼 이거 이렇게 보면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명령이 돼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군도 마약에 뚫렸다. 요즘에 마약이 심상치 않게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군 얘기도 나왔어요. 5년간 군내 마약 사범 분석해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빵에 발라먹고 관물대 보관요? 관물대가 마약 사물함입니까? 빵에 발라먹다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대마 종자 사와서 군에서 재배에 섭취했답니다. 빵에 발라서. 휴가 중에 투약한 필로폰 부대밤이 그냥 뚫려 있군요. 장혜찬 이사장, 이거 심각한데요? 강큰 분들이 참 많아요. 한 하사가 대마 종자를 구입해서 부대 내 자기 숙소에서 대마를 키웠다고 그걸 키워요? 그리고 부대 공터에도 심고요. 그걸 자기가 먹는데 그게 됩니까 그렇게 구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안 들키고 이런 일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마 줄기를 갈아서 버터를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뭐 기발하다고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다고 됩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일반 병사 같은 경우는 휴가 중 밖에 나가서 필로폰을 구입해서요. 예. 본인이 투약을 하고 이걸 부대에 가서 맞겠다고 해서 이 필로폰 약을 들고 부대에 들어가서 관물대에 넣어놨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군요. 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군 헌병에 의해서 검거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26건의 군부대 내 마약 사건이 있었지만 예. 2건을 제외하고 24건이 집행유예 등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대에서 대마를 키워서 버터 발라먹은 하사나 필로폰 들고 관물대에 들어간 사람이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어요. 근데 군입니다. 군이요.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예. 정도로 그쳤거든요. 이 정도 약한 처벌이면 군 기강이 과연 설까? 그리고 마약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유예로 실형 안 받고 다 사실상 제약이 없어져 버리면 마약 범죄 근절이 될까? 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마약을 섭취했으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군은 무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자,
자, 다음 나라박 소식인데요. 뭐 간단히 좀 보죠. 바이든 뒤통수 때린 사우디 11월 중간 선거에 기름 분나. 미국이 요청했는데도 기름값 이거 뭐 감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줄인다고. 미국이 발끈했어요. 다음 보죠. 지금 선거도 앞두는데 지금 바이든 이른바 영이 안 선다. 뭐가 요청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러시아 사우디 공조에 지금 러시아 사우디가 같이 가는 것 같다는 거죠. 뿔란 바이든 오펙 이거 이 산유국들 모임이잖아요. 제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 김광수 소장님. 예. 이것도 기름 넣고 험악해지는 겁니까 또? 굉장히 사실 좀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74년, 79년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예. 그때 주체가 사실 오펙이었거든요. 지금이 또 오펙과 비오펙이 또 있습니다. 합해서 오펙 플러스라는 게 그게 있는데 러시아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러시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게 러시아하고 미국 너무 안 좋은데 그렇죠. 지금. 하루에 200만 배럴씩 감산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고 예. 지금 이걸로 88불이 됐는데 이게 실행이 실질적으로 되면은 100불 훨씬 넘어가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전 세계 특히나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석유값의 이 상승은 모든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물가 관리에는 치명적인 것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1월에 지금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물가가 계속 안 잡힌다. 그러면 그것도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우디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빨리 풀어내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엄호해주기 위해서 미국 예. 상원의 법사위원회가 지금 이 하나의 예.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독점법, 그러니까 이 카르텔로 해가지고 예.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거를 여기에 지금 적용을 시켜놨는데 예. 이걸 가동시키면 그 회사들에게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유 회사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뭐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간다고 할 수 있을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미국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예. 따라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발끈한 미국이요. 지금 사우디에 주장 미국까지 철수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봅니다. 어떻게든 손을 쓰겠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